간단하게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셨던 분 손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제 편에서 거꾸로 질문을 해야 된다면 우리 최지민 선생님 책 갖고 오신 분이 여기 어떤 분이세요? 아, 예. 그 최 선생님이 막 이렇게 고생하신 것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그 분들은 아니신가요? 아이 참 제가 좀 가슴이 아픈데 그러네. 예. 아, 예. 제가 사실은 너무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고 너무 감동하고 이런 열정 이라니 하는 생각을 사실 했었거든요. 혹시 먼저 좀 이렇게 그런 분들 중에서 혹시 자기 소개하고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저는 안양에서 온 한민성이고요. 책을 읽은 질문하면 말씀하시면 편하게. 생각이 노동자가 경영을 한다던가 경영에 참여한다던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국가 내부 나라 안에서의 탈이라든가 착취라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이게 더 길 것 같아요. 이건 선생님 그게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 특수성일 수도 있겠지만 대외 정석적인 만큼 침략적이기도 하잖아요. 한국의 자본이라든가 기업들이라든가 그렇다고 하면 이 기업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 시스템 안에서의 피해를 입는 혹은 수혜일 수도 있고 뭐 시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노동일 수도 있겠지만 이 국경 바깥에 있는 인들에게만은 어떤 관계 맺음 가능할까? 어떻게 만나야 될까 사람들? 그 사실은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기업은 누구 이것인가에서 이미 했었는데요. 노동자 경영권이 세계화되어야 됩니다. 이건 뭐하고 똑같은 거 하니 우리가 지금은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요. 19세기에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어떤 대의민주주의를 취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를테면 그네들이 제국주의적인 침략을 하면서 말하자면 제3세계 자기들이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는 그걸 수출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어떤 주권 재민 또는 공화국의 원리를 자기들만 이렇게 딱 쥐고 보편화시키지 않았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보편화되어 있는 적어도 원리상. 근데 그런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노동자의 경영권 또는 노동자의 공동결정 동등권 이런 것들이 한번 보편화되겠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지금은 싼 임금을 찾아서 어디서 보다 더 싼 임금 노예를 찾아서 착취할 수 있을까 하고 자본이 외국으로 이제 밖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보편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가능하지 않죠. 더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의미에서 노동자 경영권의 보편화 또는 노동자의 동등권의 보편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 지구적인 화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단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마르크스 이래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어떤 그 전복이라고 하는 게 일국적인 관점에서는 가능하지 않죠. 보편적으로 이게 확산되어야만 가능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주제에 대해서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동자의 경영권 또는 노동자의 동등권 기업에서의 어떤 경영에 대한 어떤 그 참여라고 하는 것이 보편화된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자본에 대한 노동의 착취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사실은 상황이 달라져요.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추가 질문. 말씀하십시오. 보편화돼야 된다는 그 노동자 경영 참여, 그 경영 제도, 노사공동결정제도의 그 의의는 잘 알겠으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현실화할 거냐.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각계적으로 국가 내에서 그 원리를 도입하려고 국가
이제 각계 전투식으로 이걸 해결해야 되는지 아니면 국가 간의 연대라든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초국적인 기구라든지 뭐 세계 공화국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은 한국끼리, 한국에서 미국은 미국에서 이렇게 보편화된 의제로 아무리 작동한다 하더라도 그 투쟁 방식이라든지 노사공동결정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국가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건지 그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결국 역사가 한 번에 이렇게 그 무에서 0에서 100까지 갈 수는 없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그 과정이 문제일 텐데요. 저도 사실은 좀 불가사의예요. 예를 들어서 같은 유럽을 놓고 본다고 볼 때도 저는 이를테면 프랑스의 경제 체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독일이 있잖아요. 독일의 어떤 노사 공동결정제도가 있는데 바로 옆에 프랑스가 붙어 있거든요. 근데 프랑스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안주노색 내부에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경제에 있어서. 또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프랑스를 예를 들었을 뿐인데 왜 그걸 가져와서 적용하려고 하지 않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네.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논리의 문제 또는 이론의 문제가 아니고 자존심의 문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해요. 네. 우리가 어때 나중에 우리 애들한테 배워? 라고 하는 생각. 네. 이런 생각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지 도대체 하는 저는 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이제 일단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이때 관건이 되는 게 뭔가 일단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어떤 이 경제의 민주화 또는 경제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걸 실현할 수 있는 경로가 길이 여러 가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열린 대화와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학자들 사이에서 먼저 가능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중에 하나는 어떤 이론, 어떤 구체적인 실천, 투쟁 이런 얘기 하기 전에요. 도무지 학자들 사이에서 대화가 없어요. 저는 기업은 누구 이런 생각 쓸 때부터 너무 이상했던 것이 그거예요. 다 따로 놉니다. 따로 놓고 별로 알려고 하지 않아요. 네. 알려고 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대안들이 있고 그것들 사이에 어떤 그 장단점이 뭐고 역사적으로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고 이런 것에 대해서요 전체를 놓고 토론하는 책 적어도 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기업은 이거는 이제 지금 알기 쉬운 얘기에 그쳤지만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쓸 때 도무지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어떤 그 진지한 토론이 있는가 사실은 제가 과문해서는 모르지만 없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소련식 사회주의, 유고슬라비아 지금은 이제 붕괴되고 없지만 유고슬라비아의 자주 관리제도. 그다음에 그 뒤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국에서 국유화를 통해서 뭔가 현실 시장 경제 속에서 뭔가 해보려고 했던 시도들 등등등 그런 여러 가지 담론들이 있어요. 담론들이 있는데 고작해야 그냥 1950년대 정도에 나왔던 이런저런 문헌들 이후에 그 뒤에 제가 알기로는 어떤 거시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종류의 이 자본주의를 극복하려고 하는 경제 체제상의 시도들이 있어 왔는데 그것들의 어떤 장단점이 뭐다라고 하는 걸 총괄적으로 비교하면서 그것을 분석하고 무언가 새로운 어떤 그로부터 새로운 이론적인 어떤 전망 이런 걸 준 게 있는지 제가 공부가 짧아서인지 모르지만 저는 발견 못했어요. 그래서 누군가 그걸 알고 계신다면 그러니까
그걸 좀 마르크스에서부터 마지막에 실패했던 스웨덴 모델까지 그러니까 저기 노동자 기금 노동자 기금을 통해서 뭔가 기업의 소유권을 다 이제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그 시도까지 뭔가 다양한 그 가운데는 68혁명 때 프랑스에서 오토제스숑 담론까지 그것도 결국은 말만 그랬을 뿐 그 뒤에 이제 사실은 결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베트남과 중국에서 소셜리스트 오리엔티드 마켓 이코노미까지 사회주의적으로 정향된 시장 경제까지 물론 그것은 내용이 뭔지는 계속 이제 진행 중인 얘기고 저도 거기에는 베트남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한 발을 걸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까지 다 포함해서 있어 왔던 어떤 그 다양한 종류의 그 이론적인 또는 실천적인 시도들을 전체적으로 섭렵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의 공과를 이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면서 그러면 지금 이제 자본주의 21세기의 자본주의적인 세계 경제를 총체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거 자체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담쌓고 사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하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고 그걸 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든 경제 체제들을 다 이렇게 섭렵하고 거기에 준해서 얘기하려고 하지 않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해요. 그게 뭡니까? 그리고 저로서는 기업은 우리가 지금부터 시도하고 있는 일이 그걸 가능한 두루두루 보면서 무언가 새로운 시대의 전망을 한번 열어보겠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이제 네, 안녕하세요. 아까 한 2시간 정도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순간순간 많은 생각들을 했었는데요. 특히 이제 경제의 공공성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이제 경영의 지배 구조만 바뀌는 걸로 끝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까지 같이 이제 융합이 돼야 된다. 그래야 공공성이 더 살아난다. 그런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근데 제가 그 포인트에서 생각을 한 거는 그렇다면 어떻게 현장에서 사람들이 그런 자치를 실행할 수 있는가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하다가 제가 최근에 공화주의에 관련된 책을 읽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말하기를 자치라는 거는 자치의 경험에서부터 주체성이 나온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이쯤에서 또 교육의 문제로 돌아가서 어떤 학생 시절부터 어떤 자치와 그런 거를 경험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조심하세요. 한국에 없는 게 학교 교육 과정에서 없는 게 노동교육이에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철학하는 사람들 동업자들끼리 만나면 시민교육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일정한 성과도 있었는데 그건 도덕교과서 제가 도덕교육 발시좀 쓰고 그게 그냥 혼자서 개인적으로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그때도 그 한국의 도덕교과서가 문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현장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거 그리고 이제 그 대학에서 뭐 철학이든 아니면 뭐 윤리교육과에 계시는 분들이든 하여튼 이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같이 연대를 해서 저희가 그걸 그래서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그 교과서의 기본적인 큰 틀이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우리가 얘기할 때 여전히 이건 큰 틀에서 보자면 정치교육, 시민교육 그러니까 시민과 민중을 나눈다고 이걸 계급적으로 나누는 어떤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인간의 삶이 수평적으로 둘로 나뉘어요.
예, 노동하는 제가 직장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노동자입니다. 한 사람이 둘로 늘 나뉘어 있는 게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시민이죠. 근데 우리가 시민교육은 그나마 사실은 직접 간접으로 많이 해서 실은 이번에 이제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것도 실은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20대나 30대의 경우에는 사실 교과서가 그동안 민주화된 과정 속에서 상당히 많이 예전에 박정희 시대 때 비하면 좋아진 거죠. 네. 그래서 그거 이 책에서 배울 때는 이런 거 아니었는데 왜 현실은 이래? 라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20대 30대가 보고 배운 교과서는 훨씬 더 이렇게 그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방식으로 많이 바뀌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독재자의 딸이 등장해가지고는 이거 자기 아버지 때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불균형이 훨씬 더 이제 컸고 그것이 더 문제가 되었던 거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혀 안 돼 있는 게 노동교육입니다. 노동자로서의 정체성, 노동자로서 자기 권익을 어떤 식으로 지켜야 되며 노동자로서 수평적인 어떤 그 소통과 어떤 공동의 어떤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등등등 이런 모든 노동 현장에서의 그게 어떤 종류의 노동 현장이든지 간에 노동 현장에서의 수평적인 소통과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리고 자기 권익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라고 하는 걸 모르고 옵니다. 뭐 사장이 좋은 뜻으로 뭐 좋은 뜻이 나쁜 뜻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뭐 이 김대리 월급 좀 이번 달에는 쉬지 뭐 다음에 내가 줄게 이렇게 하면 뭐 그 웃는 날씨 신경 수 없다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서 내가 내 권리를 구제할 수 내 권리를 찾을 수 있는지 사실 우리 배운 바 없어요. 배운 바 없습니다. 전쟁 하다가 이거 뭐 저기 그냥 대개의 경우에는 요즘은 조금 바뀌었죠. 그런데 여전히 이게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각자 개인으로 그때마다 이제 부딪히면서 이렇게 자기 권리를 찾는데 단순히 자기 빼앗긴 권리를 찾는 것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수평적인 어떤 이제 연대와 소통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걸 배운 바가 없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교육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100% 또는 120% 동의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과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더 나아가서 그것도 어려운 문제이거니와 또 하나의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같이 있어요. 그래서 노동 현장에서 볼 때 이게 이 제도적인 문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몇 가지 층위를 나누어서 지금 말씀드려야 될 문제인데 첫째로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확립된 게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물론 이제 근로자의 어떤 경영 참여에 관한 법률이 있긴 있어요. 우리도 근데 3페이지입니다. 지금 2페이지인가 3페이지인가 우리나라 그 법이라고 하는 게 근참법이라고 하는 법이 근데 그거로는 너무나 이게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이어서요. 실효성이라고 하는 것에서 좀 아직 거의 0이다라고 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근데 독일의 공동결정법의 큰 테두리 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상위의 기업의 지배권에 관한 건요 그냥 한 줄인 건데요. 그러니까 그거 뭐 하나도 복잡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법에서 뭐 몇 명 이상의 기업의 경우에는 절반은 주주가 하고 절반은 노동자의 저거다. 라고 하는 것 한 줄이면 그만이고요. 그것에 대한 어떤 세부 규정만 있으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건 현장에서의 노동자의 공동 결정에 관련된 법률이 이제 이를테면 독일의 경우에 보면 그게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 법률인데 경영조직법이라고 번역하나요? 하여튼 이 종업원 평의회에 관련된 법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업원 평의회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이 되고 그 사람들이 그 평의회가 어떤 일에 어떤 방식으로 공동의 의사결정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깨알같이 규정해놓은 법률이 그건 한 100페이지예요. 그래서 이 법률에 준하는 법률은 한국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동결정이라고 할 때도 그 층위에 따라서 그러니까 묻고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권리, 협의할 수 있는 권리, 그다음에 공동으로 결정하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이 단계적으로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인사 카드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어떤 해고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촘촘하게 있는 촘촘하게 규정되어 있는 종업원의 어떤 공동의 의사결정에 관련된 법률은 한국에는 없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러면 우리의 현실에 맞게 어떻게 개별적인 기업에서 적용 가능한 방식으로 설계하느냐라고 하는 건 사실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건 뭐 정서적인 대단히 심각한 과제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실감이 안 나실까봐 이를테면 독일의 경우에 그런 법을 우리가 그냥 가져올 수가 없는 게 독일에는 개별 기업의 경우에는 노조가 없습니다. 노조는 산별이에요. 네. 노조는 산업별로 지역별로 단체 협약은 그야말로 단체와 단체가 저기 서로 다툽니다. 사용자 단체와 이때 비로소 노동조합이 사용자 단체와 교섭을 해요. 개별 기업과 교섭을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런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이게. 예. 이 시스템이 아니고 개별 기업별로 노조가 결성되어 있고 그런 까닭에 결국은 노사가 뒤로 담합하고 대공장 노조만 살아남고 개별 기업은 노조도 없고 이런 식의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도 이를테면 독일의 경우에 산별노조라고 하는 건 노사 단체 협약을 단체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임금도 동종업종에서는 그 지역에서 다 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아주 작은 10% 안팎의 저거로 그냥 개별 기업의 영업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그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개별 기업의 경우에 독일의 경우에 개별 기업의 경우에 그러면 종업원 평의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건 거기서 임금 투쟁하는 게 아니고요. 기업을 가치 경영하는 거예요. 현장 수준에서 이제 제일 위에는 경영진의 어떤 공동 결정이 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현장에서 이를테면 구역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노동자가 딱 이렇게 자기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이런 조건에서 노동하는 건 목숨 담보로 내걸고 노동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이건 현장에서 이미 이건 그 제한이 되게 됩니다. 교수님 네. 조금만 쭉 빨리 할까요? 네, 시간이 없어서 그죠. 그 마무리. 몇 시까지예요? 저희가 원래 10시까지인데 약간 15분 정도 늦게 시작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그런 걸 설계하는 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는 그냥 저 같은 사람이나 혼자 고민하는 거지 한국 사회에서 도무지 누가 이런 걸 한국 사회에 맞게 설계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도 사실은 주변에 거의 없고요. 거의 제가 좀 겸손을 위해서 거의 없다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만 참 드물고 사실 이건 철학자가 할 일은 아니잖아요. 왜 이걸 저 같은 사람이 해야 됩니까? 이건 저 말고 다른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 걸 제가 고민해야 된다는 게 제가 굉장히 비감해요. 근데 어찌됐든 이게 나오지 않으면 뭐 경제민주화니 어쩌고 이런 얘기들이 다 그냥 달 보고 짖는 개의 소리밖에 개 짖는 소리밖에 안 돼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게 나오지 않으니까.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교육 말씀하셨는데 교육도 당연히 중요하거니와 근데 그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야간에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한 이제 식으로 일을 하시게 될 건데 거기 가면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한 권리 주장을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한 식으로 하세요. 하는 걸 가르치는 게 결국은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나라에서 노동 3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한 방식으로 다 규정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모르고 그 법 위에서 잠자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 어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이제 법으로 다 규정되지 않은 건 서로 소통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그 테두리 내에서 서로 그걸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말하자면 소통하는 법을 거기서 이제 가르치는 거죠. 아니 무전지에서 소통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지금 우리는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 돼 있는 까닭에 큰 틀 자체에 있어서 굉장히 적대적인 노사관계가 전제가 되어 있고, 노동조합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그냥 투쟁하는 것이 노동조합인 것처럼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의 상황은 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른바 흔히 하는 말로 경제의 공공성, 경제의 민주화, 그 다음에 노동자의 어떤 주체성과 참여, 주체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참여에서 가치 형성하는 걸 의미하는데, 투쟁이 주체성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부정이지. 월급도 줘. 이게 주체성일 수는 없습니다. 쉬운 얘기로. 그래서 어떤 경제라고 하는 걸 기업이 단위에서 또는 초기업적인 단위에서 노동자들이 더불어 형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조건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네. 네, 혹시 마지막 질문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저희 시간 때문에 마지막 더 하면 안 네, 더 있으신가요? 더 하면 안 돼요? 괜찮으신가요? 다른 분들 시간이 괜찮으시면 더 좀 질문하고, 일단 두 분 질문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는 구교현이라고 하고요. 저희 이제 노동당이라는 정당에서 앞으로 이 한국의 좌파 정당은 도대체 뭘 해야 될까, 이런 대단히 막연한 질문을 가지고 고민을 당원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이게 구시대의 좌파들이 가졌던 어떤 대안, 이런 것이 더 이상 실효가 없다라는 것은 이미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인된 상태이고, 이게 새로운 시대의 어떤 새로운 주체 형성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그런 고민 속에서 사실은 최시면 선배님 주셔가지고 책을 또 보게 됐는데, 아무튼 선생님의 문제의식에 저희도 굉장히 깊이 공감하고 그런 것들을 좀 더 배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거 이제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좀 질문이 좀 생겼고, 아마도 제가 공부가 좀 부족해서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이라는 것이 비정규직 수준에서 거의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굉장히 이제 밑바닥 수준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고, 이것이 이제 점차 확대되고 있고, 최근에는 일종의 특수고용 형태, 요새 플랫폼 노동이라는 말도 쓰던데,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개인 사업자, 노동자는 아닌데 사실상 노동자로서 일하는 그런 게 이제 더 관리하고 착취하기가 쉽기 때문에 자본가들이 그런 방식으로 이제 노동시장을 변화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게 그리고 이런 노동자들이 사실은 그런 어떤 자기가 속해 있는 기업에 대한 소속감도 별로 없고, 그리고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여러 기업 혹은 여러 사용자에게 복합적으로 속해 있는 이런 상황들도 사실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속에서 봤을 때 기업의 경영권에 참여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어떤 문제들이 어떤 방식으로 풀어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제가 지금 들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요. 꼭 나와야 될 질문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건 요즘 이제 저도 새삼스럽게 계속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주제예요. 두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비정규 노동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똑같은 비정규 노동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은 악질적입니다. 그러니까 늘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자본주의 일반의 문제 또는 세계 경제 체제 일반에서 공통적으로 생기는 문제하고 한국의 악성 재벌 경제 체제가 만들어내는 문제를 언제나 구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근데 너무 쉽게 한국의 이른바 지금까지 좌파라고 자처하는 분들, 진보적인 어떤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이걸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제가 이제 지속적인 문제 제기, 좀 제발 이론의 주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과 어떤 보편적인 상황을 늘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합시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비정규 노동이라고 하는 게 물론 어느 나라나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요.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유학 시절에 생각을 해보면 유학생들요 방학 때만 노동허가가 나옵니다. 근데 독일에서 적게는 이제 독일의 여름 방학이 석 달이잖아요. 그러면 이 석 달이 뭐하고 겹치는 거 아니? 노동자들, 독일의 노동자들의 휴가철과 겹칩니다. 제가 책에서도 아마 썼을 텐데 독일의 노동자들이 휴가를 스스로 정해요. 물론 스스로 정한다는 게 지가 마음대로 정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 협의를 해야 되죠. 석 달 중에서 나는 그 사람이 법정 이제 휴가가 아마 5주 이상일 텐데요. 내가 5주를 요때 갔다 올게. 6, 7, 8월 또는 7, 8, 9월 요 중에서 나는 앞에 갔다 올게요. 나는 중간에 갔다 올게. 나는 뒤에 갔다 올게. 이걸 그러니까 이게 붙이겠죠. 뭐 그래서 이제 조율을 해서 이제 서로 이게 균형을 이렇게 맞추지 않겠습니까? 그때 유학생들에게 노동허가가 나와요. 저 시절에 보면 그때 유학생들에게 노동허가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유학생들이 여기 들어가잖아요. 네, 들어가면 혼자 사는 사람은 2달, 가족 있는 사람은 3달 일을 하면 1년을 먹고 삽니다. 네? 이건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거 아니? 그냥 정규직 노동자보다 시간당 노동에 대한 임금이 더 많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석 달 동안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우리 휴가 놀러 가니까 이때 와서 우리 대신 노동하는 사람들이니까 돈을 더 줘야지라고 하는 발상인 거예요. 근데 한국의 비정규 노동의 약질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건 뭔 거 아니? 아니 돈을 더 줘야 될 사람들한테 그야말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 주는 분들한테 그것도 억울하고 서러운데 쥐꼬리만한 입에 풀칠할 간신히 풀칠할 돈만 주고 와서 노동하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비정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고 그것이 그 자체로서 어떤 뭐라고 표현하나요? 하여튼 이게 악성 노동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경향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일하시던 분들 별별 수당, 소음 수당까지 받고 일을 하더라고요. 소음 수당. 위험 수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더 챙겨주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어떤 노동에 대한 존중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거 우리가 왜 조금만 우리가 두드러 살펴보면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한국 상황을 가지고서 이걸 너무 쉽게 보편화시키고 너무 쉽게 필연적이라고 얘기하고 너무 쉽게 불가피한 거라고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에는 얼마든지 다양한 경우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앉아서 한국 보고 고작해 미국만 보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냐는 거죠. 그렇지 않은데 자 이게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 다 노동자의 공동 결정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면 우리로 말하면 노조 사무실에 먼저 가요. 네 권리가 1, 2, 3, 4, 5 그러니까 평의회. 제가 가서 그 예전에 광주시청 일을 하면서 실제로 그랬는가 하고 독일의 파독 광부들을 만나러 갔다니까요. 선생님들 맞습니까? 이거 또 독일에 이러저러 했다는데 선생님들 어땠어요? 이하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제가 책을 통해서 또는 실제로 다 확인했던 거니까 이제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이제 지금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럼 이게 왜 그럼 우리는 독일처럼 안 가냐? 못 갔냐? 라고 하는 걸 그 다음에 물어야 되겠죠. 독일처럼 안 가도 돼. 우리도 우리나라대로 뭔가 똑같은 비정규직, 똑같은 시간제 노동 유연성 100번 양보해서 그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랬을 때 왜 그러면 같은 노동 유연성, 같은 어떤 비정규 노동, 시간제 노동이라고 하더라도 왜 우리는 이렇게 악질적이냐라고 그 다음으로 이제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공공기관에 있어서 끊임없이 비정규직화가 진행되어 왔어요. 근데 제일 먼저 비정규직화되는 게 청소,
노동자들입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오히려 차라리 저는 일어나는 니네를 그렇게 비정규직화하고 싶냐? 그럼 교수를 다 비정규직화하자. 아니 교수하고 강사는 뭐 때문에 차이를 둬요? 그거 다 비정규직화하고 나부터 비정규직화할게. 그럼 그때가 되면 학생들이 우리는 저 선생님 강의 들을래? 라고 해서 그냥 학생들이 선택하면 가서 강의하고 저 사람 우리 강의 듣고 싶지 않아. 저런 사람이 뭔 교수야? 라고 하면 강의 못 얻는 거고 그렇게 하자고. 교수는 비정규직화해야 돼. 교수는 전부 다 시간제 노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청소는 무슨 하는 회사가? 네? 아니 뭐 대학이라는 것이 있고 건물이 있는 한 누군가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가장 마지막에 비정규직화해야 될 게 그 청소 노동자들이에요. 근데 여기 얼마나 확증들인 게 가장 권력관계에서 가장 일종의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저희는 너무 흥분하네. 나 왜 이러지? 이게 이제 제 본색이 나왔습니다. 나 정당한 사람이 평소에 청소 노동자들부터 비정규직화 시킨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왜 그러냐? 저도 최근에 알았네요. 공공기관의 평가를 할 때 인건비가 낮으면 낮을수록 점수를 많이 받는데요. 이런 악마적인 적이 있습니까? 네? 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게 국가 전체로서 인건비를 낮추는 것, 사람을 기계에 수렴시키는 것. 이게 그동안 20년 이상 한국 사회의 어떤 김대중 정부 이래 적어도 참여정부도 마찬가지고 그 이래로 이게 진행되어 온 한국의 이른바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정책의 본질이 그래서 인천공항 얼마나 멋있어요. 최고의 첨단의 어떤 저걸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 일하는 사람들은 다 실질적으로는 태반이 비정규직이고 그 다음에 그건 뭐 이하생략입니다. 비정규직이 겪어야 되는 소름을 톡톡히 겪고 있는 거죠. 어디나 이런 게 이제 진행되어 왔단 말입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국가는 왜 그랬대? 왜 정부가 나서서 그게 말이 됩니까? 공공기관 모든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 경영 성과를 평가할 때 인건비를 얼마나 절약했냐 이걸 가지고서 점수를 매긴다고 하니 그렇게 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렇게 강요된 거지. 그러면 그건 왜 그랬대? 결국은 한국 사회 전체가 기업 국가가 되겠다. 제가 말했던 거죠. 그러면 기업 국가의 끝에 누가 있어요? 기업 국가 이제 말하자면 모든 어떤 자본 권력이 이걸 전체로 자기의 어떤 작동을 내동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사람들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벌써 3년 전에 10대 재벌이 500조였어요. 드러난 것만 500조였으니까 그게 얼마겠습니까? 물타기 하느라고 30대 재벌이면 700조래요. 아니 1조가 뭐 애들 뭐 누구지 강아지 이름입니까? 그럼 이게 뭐겠어요? 그게 투자할 데가 없어서 투자하지 않는다고 하고 맨날 우리는 투자를 하고 싶은데 뭐 노동자들이 뭐 이렇게 뭐 생산성도 안 되고 뭐 그 다음에 지금 뭐 어떻게 투자할 만한 환경도 안 되고 규제가 많고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 전부 그 잉여금, 그 유보금이라고 하는 건 정상적으로 분배되어야 될 돈을 도둑질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라 장하성 교수 한국 자본주의 이제 책에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불필요한 과도한 유보금을 가지고 있을 경우는 거기 세금을 내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예전에는 그나마 그것에 대한 세제가 있었대요. 근데 그거 없어진 거예요 지금은. 그냥 채우는 거죠. 저는 더 가당차는 게 사립대학이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은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쌓고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그건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조단이에요.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 사립대학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재단에서 돈을 내는 재단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학생들 돈 가지고 지금 쌓아 올린 거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에서 열까지 결국은 기업 국가가 되었고 그 위에 재벌 가문들이 있고 그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한국 사회가 물샐 틈 없이
물샐 틈 없이 지금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생긴 일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고 있는 비정규직화의 어떤 이 상황이라고 하는 건 그것의 본질의 끝에 가면 재벌 지배 체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저는 여전히 말씀드릴 수 있는 입론이에요. 그래서 제발 현상만 보지 말고 그 근저에 놓여 있는 권력 관계의 끝이 어딘지를 봅시다 라고 하는 거고, 일단 재벌을 타도하고 해체하고 난 다음에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재벌이 아니 5억 얻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전형은 예전에 박정희가 죽으면 당장 뭐 김일성이 제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할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은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런 염려는 안 하죠. 지금 이건희가 저렇게 코마 상태에 들어가 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데 그냥 굴러가잖아요. 이재용 저기 감옥에 있어도 굴러가는 거고 다 그런 건데 결국은 그건 그냥 권력의 문제이거든요. 그것도 찬탈한 권력의 문제인데 이걸 깨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라는 걸 우리가 고민하기 시작을 하는 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한국 사회 돈은 그동안 돈은 너무 많고요. 이거 지금 그렇게 도둑질을 해서 이거 저기 쌓아놓은 돈만 그냥 다 풀어도 우리 그거 뭐지 한 세대는 그냥 별 걱정 없이 지금 다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런 복지국가를 어느 정도는 다 만들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자본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냐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의 어떤 그 첫 단계로서 복잡하게 말할 것 없이 경제 권력을 인제는 그네들의 어떤 부당한 부당하게 찬탈해서 움켜쥐고 있는 자본 권력을 인제는 시민에게 또는 노동자 전체에게 되돌려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만 비정규직의 문제, 알바 노동의 문제, 그러니까 알바도 지금 당장 나오는 게 지금 알바생들 10,000원 주면 그러면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논쟁이 말하면 과거에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 똑같아요. 전경으로 불려간 사람들이나 거기 그 앞에 와서 화염병 들고 또는 강목이나 보도블록 깨서 던지는 학생들이나 결국은 다 친구들입니다. 이게 근데 전도는 뒤에 앉아 있고 이거거든요. 그럼 자영업자가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게 지금 구조잖아요. 그 다 뭐예요? 다 위에 따로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마치 밑에 싸움 붙여놓고 그래 나는 아무 상관없어. 이제 자영업자하고 알바생들 싸워봐 하고 앉아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네. 아니, 어느 정도 대답이 되었나요? 예. 고맙습니다. 네,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존재 이유가 기본적으로 이윤의 생성을 통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거라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말씀하셨던 기업의 공공성, 경제의 공공성을 통해서 기업이 민주공화국화 되었을 때, 민주공화국과 민주공화국의 경쟁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기업의 속성상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그 존재 이유와 민주공화국과 민주공화국이 충돌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의 기업이라는 존재 이유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업은 그러면 왜 존재해야 되는 걸까?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업의 목적이 이윤 추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명한 게 아니에요. 미신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피터 드러커가 오래전에 얘기했어요. 미국에서 막 경영학자들이 기업의 목적이 이윤 떠들고 있을 때 그래도 오스트리아 출신으로서 교양교육을 제대로 받은 피터 드러커가 좀 무식한 얘기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쓴 경영학책 다 보시면 기업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자기가 어떤 기업의 경영에 대해 경영의 아버지라고 흔히들 이제 선구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명토받고 말하는 기업의 목적이 이윤이다, 이윤 추구다라고 하는 건 그건 옳은 얘기입니다. 그럼 뭐냐? 지금 오늘날 기업의 목적이 이윤 추구다라고 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기관에서까지 인건비를 낮추는 게 말하자면 저게 기관장의 또는 경영평가의 중요한
결정적인 어떤 몫이 어떤 기준이 될 정도까지 퇴행을 한 거죠. 그러면 기업의 목적이 뭐냐? 이윤이 아니면 기업의 목적이 뭐예요? 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묻는다면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기업의 목적이 이윤이다? 그럼 이윤이 기업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경마장에 가세요. 라고 하는 게, 또는 기업의 목적이 이윤이라고 하면 차라리 노름들을 하시지. 그래 기업을 가지고서 굳이 이윤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돈을 만들 수 있는 건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기업의 목적이 이윤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가 약탈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하는 건 그냥 말 그대로 기업 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약간 그건을 하면 한국의 모든 기업은 페이퍼 컴퍼니 나갔습니다. 삼성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는 그 수많은 기업들 중에 사실은 수익을 내는 게 몇 개나 있겠어요. 네, 제대로 수익을 내는 게, 그거 따로따로 끊어서 한번 제대로 해봐라라고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몇 개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보면 한국의 기업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기업의 내용이라고 하는 건 두 번째이고, 그냥 사실은 말 그대로 약탈하기 위한 장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그 자체로서 떨어지고 내부에서는 약탈을 하면 뭐 되는 것 같죠. 근데 그 약탈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른바 좋은 의미에서 자유경쟁 시장 속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여지없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부자 거래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는 어떤 이윤 활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고 한다면 그냥 사기치고 사세요 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기업가들이 절반은 사기꾼이고 절반은 조폭들이고 절반은 절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럼 기업은 단순히 내가 사기꾼이 아니고 내가 기업가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이윤이라고 하는 건 목적이 아니고요. 그냥 결과예요. 결과로서 따라 나오는 거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까닭은 인간의 사회적인 삶 속에서 사회적인 분업 속에서 필요한 어떤 재화, 필요한 용역과 서비스 이런 걸 누군가가 이제 어떤 하목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 첫째 있고, 두 번째로는 그 과정에서 고용이라고 하는 게 고용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중요한 어떤 그 몫으로 있는 것을 같이 고려를 해야지. 그게 먼저지. 사회 전체로서는 필요한 재화의 창출, 그다음에 거기서 종사하고 일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떤 그걸 통한 어떤 자기 뭐라 그럴까요? 자기 실현, 그것이 먼저이고, 이윤이라고 하는 건 지속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윤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윤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다면 사회적 경제라든지 국가가 어떤 공공적으로 그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닌 한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윤이라고 하는 게 필요 조건으로 있는 거지, 그것만이 기업의 존재 이유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 논센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먼저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너무 뿌리가 없이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걸 이른바 좌파적인 어떤 담론 속에서도 말도 안 되는 걸 접고 넘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마치 자명한 것이냐, 뭐 기업의 목적은 이윤이라든지 뭐 기업이나 오너가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런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어떤 기본적인 전제에 놓여 있는 미신부터 타파하는 게 먼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이제 접고 나서 아까 비슷한 얘기가 먼저 나오기는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얘기는 노동자 경영권이라고 하더라도 국제적인 어떤 전체 자본주의적인 어떤 시장 경제의 틀 속에서 약탈과 어떤 착취는 근절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과 사실은 뭐 비슷하게 같이 있는
것일 수 있는데 국내적으로 일단 좁혀서 이렇게 이제 일국적으로 이렇게 본다고 할 때 기업과 기업이 같은 적을 두고 이렇게 경쟁하는 이것들 사이에 이 각 개별적인 기업이 공화국이라고 하더라도 고대 그리스에서 폴리스들이 서로 이렇게 서로 전쟁 경쟁 또는 상태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럴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생길 수 있는 거지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가들 사이에 각축이라고 하는 건 제국주의 시대까지 우리가 본다라고 할 때 이때는 말 그대로 전쟁이에요. 먹느냐 먹히느냐. 전쟁인데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경제의 문제는요. 시장입니다. 시장과 전장은 구별해야 된다. 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걸 우리가 비유이면 모를까? 비유이면 모를까? 비유이면 모를까? 뭐예요? 경제라고 하는 이게 전쟁은 그야말로 절멸 이기고 지는 데서 성립하는 건데요. 예, 죽느냐 사느냐 그러니까 생사를 건 투쟁이죠. 그런데 기업 간의 경쟁이라고 하는 건 교환에서 성립하는 거죠. 누가 더 얻느냐 누가 덜 얻느냐 라고 하는 데서 성립을 하는 것이고 이 교환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존재와 무사히의 이 각축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논리가 다르다고 하는 걸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본질이 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좀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에 대한 담론이 막스 때문에 너무 많이 왜곡됐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막스가 자본주의와 시장을 그냥 등치시켰고 그러면서 시장은 수천 년부터 있어 왔던 거잖아요.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은 자본주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너무 쉽게 그냥 자본주의 경제 체제와 시장 경제 체제를 그냥 등치시킴으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너무 많은 걸 이렇게 잘못 보게 만들었던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못 드리고 전장과 시장을 좀 구별해서 얘기합시다라고 하는 게 1.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업종에서 흥하는 기업이 있고 망하는 기업이 있어요. 저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너무 이거 큰일 났네, 기업이 망하면 어쩌지? 그래서 기업이 망하지 않았던 것의 문제가 유고슬라비아의 문제입니다. 유고슬라비아의 기업은 망하지 않아요. 자주관리제 할 때 망하지 않는 게 유고슬라비아 경제의 문제였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 자주관리제도 실제로 작동할 수 없었던 거였단 말이에요. 기업은 생기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그 생기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 어떤 개방적인 경제체제의 모든 활력이 거기에 달려있거든요. 자율성도 거기에 달려있어요. 네. 인간이 만약에 죽지 않는다고만 가정해 보십시오. 인간이 죽지 않는, 탄생도 없고 죽음도 없다? 지금 인간이 많은 사람이 그게 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 디스토피아예요. 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 존재의 숙명이고요.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기업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철학적인 또는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시작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 이 얘기는 끊고, 그러면 여전히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 경쟁에서 누군가는 나부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어떤 기업은 죽을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돼요? 죽으면 노동자는 어찌 하라고?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그때 그 기업이 생길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지만 망한다고 하더라도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게 국가의 할 일이에요. 네, 국가의 할 일. 그러니까 기업 또는 경제 영역이라고 하는 건 생성과 소멸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인정하고, 생성과 소멸의 과정 전체에서 개인이 겪어야 하는 어떤 비극, 이 생기지 않도록 책임지는 건 국가의 일입니다. 그 점에서 국가의 역할과 그 다음에 기업의 역할을 우리가 구별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기본소득 같은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도 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기업 망해도 괜찮아. 그럼 또 시작하면 되지. 그럼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하는데? 기본소득이 있잖아. 네. 그건 국가의 몫입니다. 그리고 성공한 기업이 다 같이 상호부조해야 될 몫이에요. 네. 그래서 기업의 어떤 생성, 소멸은 인간의 창의성의 어떤 표현으로서, 네. 그렇게, 네. 또는 자유의 표현으로서, 자발성의 표현으로서 그렇게 백가장명식으로 있게 하고 거기서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살기도 탄생도 하고 죽기도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개인이 겪어야 하는 삶의 부침, 그건 국가가 케어를 해줘야, 국가가 돌봐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건 얼마든지 이건 비현실적인 얘기가 아니고 지금의 어떤 현대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사회복지랄까 그런 모든 것들은 그것을 어떤 염두에 두고 설계돼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책에서 뭐 국가는 굶기지 않을 의무가 있다. 그렇죠? 굶기지 않을 의무가 있어요. 국가는 굶기면 안 돼요. 국가는 어떤 사람도 굶기면 안 됩니다. 그것이 현대국가의 어떤 저는 사회계약이라고 봐요. 그리고 한국의 경제 규모로 또는 저 펀더멘탈로 볼 때 그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바로 이어서 마지막입니까? 이제 진짜로 이제는 여기 저 레드북스의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제 끝내야 돼요. 이까지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아까 다은 누나 말한 것처럼 국가가 국민을 책임질 의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릴 의무, 그러니까 철학 현장에서 얘기하셨듯이 주먹밥이 있었잖아요. 광주의 그 날에서 그 사람들이 대항에서 모여서 서로가 주먹밥을 나누고 그 나눔에 대해서 정말 무조건적인 그러한 나눔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왜 국가가 그 주먹밥을 나눌 의무가 있는 거죠? 그 의무에 대한 근거는 뭐죠? 우리가 국가에 세금 내고 살잖아. 그럼 세상스럽게. 국가에 세금을 왜 냅니까? 우리 국가에 세금 내잖아요. 군대도 가고. 우리가 국가 때문에 지금 무슨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살고 있는데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소심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요. 책임져라고 우리가 말해야 돼요. 왜 국민의 의무만 말하고 국가의 의무는 말하지 않습니까? 국가가 얼마나 많은 의무를 지고 있는데 하나도 국가의 의무는 안 다하면서 우리 보고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말이죠. 들들 볶아요. 군대부터 안 가겠다고 하세요. 군대를 왜 가? 군대부터 민영화하라고 그러세요. 왜 민영화하냐고. 왜 다른 건 민영화 다 하면서 군대는 민영화 안 해. 군대 민영화하라고 그러세요. 삼성 보고 저것들 다 세컨 보고 다 알아서 하라고 그러세요. 왜 우리가 군대 가야 됩니까? 뭘 지킬 게 있다고 우리 지킬 재산 아무것도 없어요. 지킬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군대에도 필요한 거지. 지킬 재산이 있어요? 저기 와서 뭐 뺏어갈 거 있습니까? 걱정할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군대를 가고 지켜야 돼? 그러니까 세컨 보고 휴전선 책임지라고 그러세요. 걔들이 돈 다 쌓아놓고 있으니까 군대 갈 필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그 얘기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런 데는 의무를 지고 살아야 됩니까? 근데 지금 군대도 하고 뭐 저 세금도 내고 하면 국가 보고 먹이 살아달라고 그러세요. 너무 당연한 요구예요. 모든 국민이 뭔 죄가 있다고 그런 모든 걸 전부 다 누굴 위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모든 의무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먼 곳에서 와주셔서 선생님 감사하고요. 이렇게 저희한테 기회를 마련해주신 최심의 선생님에게 진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정말 저기 레드북스 레드북스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렇게 또 겪어보지 않은 만나보지 못했던 어떤 기성세대 약간 적폐야 청소하자 약간 이랬는데 이럴 수 있구나. 그래서 너무 마음이 따뜻해졌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른 자리에서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